네, 안녕하십니까. 강수연입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드디어 얼굴을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네.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정말, 저는 초대를 해서, 응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많이 바쁘시죠? 영광입니다. 네. 요새, 그렇죠. 저는 8월달에 네. 미국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미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시민항영을 하고 네, 왔는데 이제 또 조건 때문에 또 저도 어쨌든 같이 파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도 최근에 그 탈북자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두분처럼 이제 아사를 하셨는데 그분들 지금 이제 장례식장에 모셔 있는데 네. 또 이분들 장례를 그 하나재단에서 급히 치르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또 그거 막느라고 네. 오늘 또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 막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님을 보면 네. 굉장히 잔다르크라는 인사가 떠올라요. 네. 네. 정말 잘 싸우시고 계시고 네. 지금 한국에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아시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력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법을 전공을 하셨어요. 아. 변호사를 전공하시고 네네. 변호사인데 법을 전공한 건 아니고 사실 불문하고 그랬어요. 네. 네. 어떻게 정치 입문을 하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네.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 또 이렇게 좀 전공 얘기하셔서 저는 법 전공은 아니고요. 불문학 했어요. 그래서 학부에서는 불문학을 하면서 제가 또 서양 근대사, 근현대사 네. 또 불문학 해야 되니까 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분야를 심리학 이런 거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사실 메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메시가 안 맞아가지고 사시가 또 유사하니까 또 전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와중에 아버지가 IMF 때 망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바람에 제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내서 그냥 있었으면 합격 못하고 사실 폐인됐을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또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세옹지마죠 인생이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붙었고요. 붙고 나서 제가 경제 쪽에 이제 법학인데 경제 쪽을 전공을 했어요. 석사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법학 출신은 아니지만 하여튼 변호사 되고 근데 변호사 되고 나서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그 싱가포르에서 우리 아버지가 상사 주재원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바람에 제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국제적이에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실 요즘에 만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하는데 국제거래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계 회사에 임원으로 갔어요 나중에. 그래서 르노그룹의 프랑스 회사죠. 근데 불문과 나왔다고 저를 불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지 사실 잘 못했는데 근데 다행히 그 회사가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뽀록이 나지 않고 불어를 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르노그룹에서 일을 하다가 SO일에 이제 상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정치로 입문하게 됐는데 입문하게 된 거는 아까 제가 아버지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저는 웬만해서는 좌절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디에 아프리카 오지에 갖다 놔도 살아 돌아올 독한 사람이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사회 망하고 나서 애들이 막 또 있고 이러니까 네. 이 고생을 안 하다가 또 하면 더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도 앓으시고 막 힘들어하시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때 앓으셨던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 끝에 이제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동기 자체가 네. 이제 아버지가 망하고 다들 힘들어하고 어머니도 막 아프시고 이러니까 내가 장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네. 굉장히 허탈해졌죠. 어머니도 결국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이런 목적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IMF 때 그 만나는 것들까지 막 생각이 나면서 이게 굉장히 인간이라는 게 약하고 그 다음에 사회라는 게 말이죠. 이 IMF 아시다시피 네. 물론 전반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가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홀히 했어요. 국민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막 원망을 하고 이러면서 예. 이제 내가 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 사적인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면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기여를 해야겠다. 내 능력을 거기다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근데 처음에 민주당에 갔어요. 네. 근데 왜 민주당 갔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뭐 나이가 젊잖아요. 아까 72년생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87년 소위 87년 이후에 학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그때는 동구권이 몰라 그래가지고 네. 데모가 그렇게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기엔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지하에서 한총련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다닐 때 1학년 때 잠깐 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없었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사실은 그 87년 그 이전에 아니면 80년대에 그 운동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또래가 볼 때 그 민주화 세력에 대한 좀 뭐랄까 멋있다?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민주화 세력이 멋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민주화 세력이 뭘 했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과거에 이 산업화 때 군사정권에서 산업화를 성공을 했죠. 그래서 정말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국민들이 요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이래라 저래라 국가가 이제 자꾸 제약하고 이러면 이게 답답해지죠. 그래서 막 이제 불만이 많이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먹고 살게 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막 일어났는데 그 성격은 저는 이제 자기 자유가 좀 더 확대되길 원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자유주의자니까 그것에 대한 제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내가 민주당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자유에 대한 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시즘적인 그래서 자기들만 옳고 또 자기랑 다른 생각을 가지면 막 말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헷갈렸던 게 니네가 그 민주화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한 거야 도대체?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얘기를 또 주장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아니었는데 말이지 87년에 국민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실은 사회주의 생각을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자유
너무 운동한다고 막 속이고 국민들은 거기 박수를 치니까 권력을 뺏어가지고 그중에 일부 순수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주사파는 더 심각하죠.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내 생각이요. 그래서 이건 뭔가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부에서 제가 투쟁도 하고 뭐 갈등도 일으키고 막 했지만 결국에 적응을 못하고 나왔어요. 네. 의원, 이현주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의요? 저 정의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정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내가 생각하는 정의랑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랑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게 정의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나는 만약에 언론인이야. 그러면 내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시켜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노조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끝발 날리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의라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자꾸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유주의자로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꾸 정의를 얘기를 하면 그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네. 정의라는 이름을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오늘도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지금 어저께 예. 네. 어제 제가 막 찾다가 이현주 의원님께서 네. 고발을 하셨다는 그런 네. 거를 제가 접했습니다. 네. 변호사셨고 네. 법을 아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먼저 묻는 게 네.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 제가 어제 행동하는 자유시 매체 공동대표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률지원단의 변호사들하고 그 다음에 백승재 공동대표하고 같이 해서 고발을 했죠. 원래 이제 월요일 날인가 그 사람들이 먼저 4건을 고발을 했고요. 지금 어제 4건을 추가로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정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법정의라는 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있어요 사실은.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의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여러 가지 자기 입장이 다르지만 사법정의는 어쨌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법을 그러니까 신상필벌이 바로 사법정의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처벌을 하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구제해주기 이게 이제 사법정의인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정말 상상을 뛰어넘죠. 이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라고는 하지만 몇 가지는 의혹이 아니라 팩트가 확인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팩트가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가족 사기에 가까운 이 사모펀드, 그죠? 사모펀드 이거는 저는 사모펀드 그 다음에 또 자기 가족들이 돌려막기 하면서 채무 면탈하고 막 했던 그 웅동학원의 그 채권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딸의 어떤 입시와 관련된 이거 이 3가지는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이건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이거 특수부의 무슨 게이트 수사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국 게이트라고 불러요. 이건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정권 차원의 게이트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건데 우선 뭐냐면 뭐 간단하게 그 3개만 말씀을 내용은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그 사모펀드 이거는 이 거의 가족 펀드예요. 가족 펀드. 그러니까 수수료도 별로 받지
있지 않고 이 사람들 그냥 바지로 내세워놓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가족들이 펀드를 운영한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이 펀드를 운영했는데 이 펀드 가지고 뭐 했냐? 결국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투자를 했는데 특히 거기서 38%를 지분을 획득한 회사가 무슨 무슨 그 가로등 이렇게 가로등 설치. 그 전멸 가로등.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가로등이 밑에 자동차가 지나가면 켜졌다가 없을 때는 꺼지고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로등을 설치한 회사예요. 만들어서 이제 제조하고 설치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 가로등이라는 것은 누가 발주를 하겠어요? 정부 공공기관이 할 거 아닙니까? 지자체나.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교체 사업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로등 교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이거를 갖다가 투자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전멸기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가로등으로 많이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럼 그걸 자기가 근데 보통 직접 투자하잖아요. 그죠? 근데 직접 투자를 안 하고 또 교묘하게도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본인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펀드는 사모펀드니까 자기 이름이 안 나오죠. 그리고 조국의 재산을 보면 사모펀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한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다 위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펀드라는 거 한 번 더 통하게 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것을 돈을 모아서 그 회사에 직접 투자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회사에 민정수석이 투자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펀드 통했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 보니까 또 어떤 회사는 뭐 교육사업하는 코스닥 회사를 인수를 했던데 펀드가 근데 또 교육사업하는 회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또 그 회사가 어디다 투자했는가 봤더니 이 교육사업하는 회사가 뜻밖에도 그 연료전지의 뭐라고 해야 되죠? 연료전지의 이 소재가 되는 이 부품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료전지라는 그 소재는 사실은 전략적 제품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야 이런데 왜 투자했을까? 그리고 그걸 교육사업하는 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했잖아. 그런데 또 이 회사에 이 펀드에 누가 투자를 했냐면 누가 투자 약정을 또 했냐면 자기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중국 공산당으로 추정되는 무슨 유한공사가 있어요. 과학기술 발전 유한공사인가 제가 정확한 이름 잊어버렸는데 이현주 TV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투자 약정을 6천억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도대체 중국 공산당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국 공산당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유한공사가 왜 여기다가 투자 약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거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웅동학원 이것도요. 아버지가 학교를 인수를 했는데 이 학교가 사실은 별 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학교를 인수해서 웅동학원을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굉장히 시내 한복판에 있던 학교를 땅을 팔고 저기 뭐 산중턱으로 옮기면서 또 차익을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를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공사를 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를 또 하는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하려고 자기 동생이 그 회사, 건설회사에 네. 일을 맡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건설을 해주고, 네. 공사를 해주고, 네. 그럼 공사를 하려면 자재비, 인건비 다 필요한데, 그거를 갖다가 자재비, 인건비가 돈이 없으니까 빌린 거예요. 그래서, 기술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이런 혈세가 들어가는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공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돈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공사 채권은 갖고 있을 거고, 네. 그럼 채무도 있죠. 기부 같은 데서 빌렸으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걸 퉁치면 거의 사실은 이 건설회사는 자산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걸 어떻게 했냐면 동생이 회사 청산을 해요. 회사를 없애요. 그리고 회사를 없애면서 그러면 기부 같은 데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사 채권은 또 양도를 해. 다른 회사를 하나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사가 빚이 많아지면요. 예. 이 아주 나쁜 수법인데 회사를 없애버리고 그래 빚을 털어버려. 응? 그 다음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만 빼돌려가지고 다른 회사를 하나 세우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뭐 새로운 네, 그게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짓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채권을 양도받아서 다시, 근데 이 양도받은 채권을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왜 확인받았을까? 이 학교는요, 청산하면 청산 대금 있잖아요, 남은 돈. 그거를 회수를 못해요. 네네. 이사장, 재단에서. 예. 그래서 출연하고 나면 끝이거든, 거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립학교를 이 하고 나서 사립학교가 구조조정 되고 싶어도 구조조정을 못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예. 투자자금 회수가 안 되거든요. 출연 자금이.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정말 부실하대도 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은 내가 보니까 이 출연금 회수를 못하는 거를 회피를 하려고 그런 네. 것 같아. 그래서 공사 채권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청산되면 이 채권 집행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회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조건 씨 그 동생이, 응? 그 동생이 이제 이 채권을 갖다가 가지고 판결을 확정을 받아서 판결을 들고 있는 거지. 나중에 회수한다고. 그러니까 탈법행위 이건 내가 볼 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10년 있다가 다시 또 그거를 자기 부인한테로 빼돌리고 다시 또 청구해서 이자까지 붙여갖고 이제 100억짜리가 됐어. 원래 공사 대금이 10몇 억이었는데 100억짜리 소송이 돼가지고 판결문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때 조국이 뭐였냐? 학교에 이사로 있었거든요. 재단 이사. 아버지가 이사장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단위의 사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학교에 그 공사를 할 돈도 없어서 빌린 거예요.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왔냐? 기부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돈도 없으면서 기부해서 돈 빌려서 해놓고 띄겨 먹은 거야. 쉽게 말해서. 네. 그러고는 이제 자기들은 지금 100억 넘는 채권을 가진 거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게 너 어디서 갑자기 100억으로 풀어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보면서 일반적이지 않죠. 야 이건 꾼이다 꾼. 꾼이다 꾼. 전형적인 꾼이다. 네. 이거는 대대적인 이건 압수수색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런가요? 딸은 어떻고 우리 뭐 잘 아시잖아요. 일단 아들 다. 그래 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부산 의전은 네. 그냥 해줬겠어요. 그게 그죠? 자금 왜 줬겠어요? 다 낙제한 애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뇌물이죠. 뇌물. 자금이 그렇죠. 뇌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주면서 이 교수가 야 내가 조국의 끝발로 어디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다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뇌물의 성격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정유라 건하고 사람들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 빌려줬다고 구속됐는데 네. 압수수색 했잖아요. 2대. 그죠? 근데 그때는 그냥 좀 신경 썼다 이런 것만 있었지 특별하게 뭘 했다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했잖아요. 이게 입학 부정을 네. 한 거 아니에요. 그 논문 자체도 엉터리고 보니까 네. 계례위에서 만든 논문이고 그 논문 가지고 사실은 입학한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뭐가 떨어졌나? 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지금 부산대학교 의대 의전원도 압수수색해야 돼요. 이제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인가요? 구속되셨죠? 교수님들. 그쵸. 네. 근데 뭐 이것보다 훨씬 사실은 덜하죠. 네. 네, 요새 그 네티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유라는 말이라도 잘 탔지. 그렇죠. 네, 이 하더라고요. 친구는 논문도 자기가 쓴 게 아니고 네.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썼으면 어떻게 낙제를 하겠어요. 그런 논문을 쓴 사람이.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어쨌든 전혀 택도 아닌데 그냥 들어갔던 거 아니냐. 그리고 참 딸도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기 실력이 안 맞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낙제됐으면 이제 고만 다니고 싶었을 텐데 고만 다니지도 못하고 계속 장학금 받아가면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몰랐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전원 부산대 의대가 보니까 조국이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네. 의대의 그 유력한 교수님을 주치의로 내정했잖아요. 임명했잖아요. 네.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주치의 임명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국이 부산대하고 굉장히 부산대 의대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문재인 정권 내지 조국 그 세력에 예. 아주 그냥 속을 비슷했던 것 같다 거기가. 네. 그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거는요, 저는 조국은 제가 그 전에 무슨 자기가 사회주의 민주혁명 운동 해놓고 민주화 운동 했다길래 네. 민주화 운동 그 사기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네. 사회주의 운동 가지고 자꾸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네. 내가 독재와 저항했다. 독재와 저항한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를 하려고 그 국민들 다 속이고 그냥 거기서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기를 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죽창이니 뭐니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선동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전부 다 친일파야.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을 낙인 찍어가지고 친일파다 뭐 이렇게 자기는 빨갱이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 똑같은 거예요. 너는 친일파야. 이게 이제 파시스트거든. 파시스트. 응? 그래서 이 사람 파시스트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파시스트 사회주의자는 그나마 사치야. 그 사람한테. 제가 볼 때 뭐냐, 이 사람은 그 타락한 패션 작가, 타락했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했던 게 예전에 이현주 의원님이 네. 부산에서 한번 한판 진짜. 네. 한판은 너무 시시해질 것 같지 않아요? 네. 이제 내가 붙으면 당연히 이기겠지만 네, 그렇죠. 그 전에 비해서 너무 시시해질 것 같아요. 저런 모모씨를 내가 네. 저런 애를 나를 붙이려고 보냈단 말이야.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야. 거의 그런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현주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비리와 이 악으로 똘똘 뭉친 지금 준사파가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임명을 하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 조국 건도 임명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 사고가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때까지 조국이 문재인을 많이 움직여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크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차마 못 자랄 것이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또 한 가지 조국을 왜 저렇게 조국한테 빚을 지고 있냐. 이 사람이 문재인이 당대표가 될 때, 사실 문재인이 당대표 되기 전에는요, 네. 크게 힘이 없었어요, 민주당 안에서. 네. 그리고 저 같은 비주류나 이렇게 반문 세력들 또는 이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룰을 바꿔가지고 됐죠.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또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된 다음에 룰을 또 바꿔요. 바꾸고 막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이랑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을 전부 자기 세력으로 쫙 100% 깔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류 그 친문 세력이 100% 다 최고위원을 차지했죠. 옛날에는 반문이 그래도 반문이나 비문이 한 40%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전부 자기 세력이 다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당이 이제 분당되는 사태까지 왔는데 결국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된 거죠. 그래서 조국이 그 룰을 만들었어요. 혁신위원회에서. 네. 실세였는데 그때 이제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조국이 모든 거를 룰을 바꾸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채무의식이 굉장히 있을 거고 문재인은 쉽게 버리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임명을 하든 안 하든 레임덕은 올 것이다. 네. 임명을 못하고 사퇴를 해도 타격이 있을 것이고 임명을 해도 민심에 역행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민주당 지지층도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레임덕의 어떤 발화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아주 지독하게 물건으로줘야 돼요. 네. 이건 게이트예요, 게이트. 그냥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게이트. 그래서 이 보면 막 고대, 서울대 막 촛불 집회 한다고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네. 그렇죠. 20대가 이제 이탈하는 조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떠냐면 의사협회나 네. 그 다음에 그 평의사회 이런 데서 지금 다 성명 내고 네. 그 다음에 징계 착수하고 네. 그 다음에 고대하고 지금 그 단국대 이런 데서 다 지금 조사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벌써 이제 이탈하는 조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 논문 철회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임명 강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오는데 그래도 강행만 하면 아주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대화를 해서 우리는 이거를 문재인 정권의 어떤 힘을 완전히 빼고 레임덕을 복격화시키는 계기로 확실하게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네. 뭐또 문자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게이트라고 보셔야 돼요. 게이트. 네. 말씀 지지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만든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국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저는 2017년 3월 10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 탄핵 사태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주범이 되는 이 주인공격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탄핵 사태를 보시는 눈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예,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제 사실 그때는 우리는 이제 되게 무서웠죠, 사실.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막 문자 폭탄, 그 다음에 국회를 둘러싸고 협박하고 민심을 배신할 거냐, 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또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비주류였죠. 그런데 이제 더 막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유혈 사태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원들이 뭐 사실 그때는 탄핵 절차로 가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간에 그렇게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왜냐하면 이 유혈 사태로 가면 안 되니까 국회에서 끝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민주당이 있었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민주당 우리가 뭐 볼 때는 야 이게 숫자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숫자가 된단다 뭐 이렇게 이제 의총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으면서 탄핵하는 쪽으로 이제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뭔가에 홀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하게 탄핵하는 쪽으로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막 무슨 막 그 방송 특히 JTBC 방송에서 막 나오는데 완전 거의 마녀처럼 됐던 것 같아요. 마녀 사냥. 거의 진짜 마녀 사냥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의 바보고 최순실이 모든 걸 조종하고 그래서 연설문도 최순실이 다 이렇게 하고 그냥 써주는 대로 읽고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근데 거기에 굉장히 왜곡과 과장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거기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했던 것 같긴 한데 막 그 청와대 안에서 뭐 맞았다 그 뭐 무슨 보톡스 맞았다. 근데 그게 무슨 보톡스뿐만이 아니라 뭐 이상한 것도 얘기가 막 있었죠. 그래가지고 마치 이렇게 그 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마치 이상한 환각 뭐가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방송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 그 환각성이 있는 뭘 맞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 그런 느낌으로 막 가고 뭐 굿했다는 얘기도 막 있고 그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저게 뭐지? 막 이랬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뭐 이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방송이 된 게 아니고 제 기억에는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보다 더한 일이 있겠는가 이런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지금 근거 없는 얘기. 그 다음에 보톡스가 아니고 그 무슨 약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데 쓰인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비상약으로 상비돼 있던 그런 다른 용도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많이 다루지를 않았죠. 방송들도. 그다음 굿했다 이런 문제들도 반박이 거의 없었어요. 반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방송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잖아요. 저쪽이야 상대방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쪽 방송은 이제 좀 반박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모든 데가 다 그렇게 되니까 야 뭐 방송의 성향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하는데 저기 거짓이 있을 수 있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에 홀린 것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막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당연히 이제 저는 뭐 또 그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사실 제가 아무리 비주류라고 해도 진영 논리 같은 게 또 있었죠. 그래서 진영 논리 입장에서 상대니까 별로 그렇게 배려를 해서 굳이 고민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게 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진짜일까 아닐까 고민 안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야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방송이 되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대로 믿고 막 그 무슨 집단 심리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서 와 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거 그렇죠. 큰일 나겠구나. 나라 망치겠구나. 이런 막 회한이 들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런 반성도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도 하고 세상이 무섭구나.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뭔가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 네. 잘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뭐 이제 이 정부가 또 반일몰이 하면서 막 네. 이렇게 하잖아요. 반일몰이 하면서 또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좀 이게 뭔가 찝찝하면 알아보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얘기하고 욕을 먹어도 국민들한테 바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이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바로잡는 어떤 행동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보면 탄핵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점은 전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보수 진영 내부의 시각인데 네. 그쪽에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렇게 막 뭔가 뭐죠 공천과 관련해서 막 잡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네. 있으면서 뭔가 이 보수 세력의 어떤 그런 퇴행적인 행보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자체를 탄핵하자라는 그런 어떤 그런 좀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좌파 입장에서 보면 뭐 나처럼 이제 그냥 진영 논리에서 와 해갖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일부는 저는 이런 걸 기화로 해서 체제를 엎어버리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문재인 세력이 그런 부류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일사천리로 그런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체제 정복하는 쪽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탈당을 하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막 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체제를 확실하게 정복하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갈 거라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네. 심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체제를 탄핵한 거였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혜와 힘이 한데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8일 때 미국에 가 계셨나요? 그때 LA에서 제가 시국 강연을 했죠. 그러시군요. 네, 8.15 기념이랄까 하여튼 시국 강연 해달라고 네, 그래가지고요. 네. 많은 태극기를 네. 드신 분들이 광화문을 가서 네네. 체험하셨어요. 봤어요. 유튜브 예, 통해서 예, 예. 봤어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나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 대단하더라고요. 네, 네. 언론에서는 그걸 다 3,000명이라고 3,000명이라고 네. 보도됐던데 네. 그나마 보도 한 대가 그런 거죠. 네. 어떤 데는 아예 광화문에 우파 집회는 아예 없고 네. 웃기는 게 뭐 아베를 규탄하는 집회만 맞습니다. 잠깐 나와. 사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집회는 되게 조그맣게 구석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찾을 수 없는. 네. 근데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네. 야 이건 악의적인 게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송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심의를 신청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네. 그리고 많은 지금 태극기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계시고 지금 조국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2030 세대도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럴 때 태극기 그 집회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무소속 계시잖아요.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현주 의원님 네. 다음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하시고 계시고 궁금해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어차피 이제 당을 나오는 거, 특히 뭐 저는 사실 바른미래당 탈당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큰 그걸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네. 민주당을 탈당한 거는 그건 굉장히 큰 일이었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이제 더군다나 뭐 당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집권이 점점 확실시 돼가는 과정에서 내가 불쑥 혼자 탈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집안에 이제 막 들쑤셔 놓은 그런 꼴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나올 때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능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본능적인 건데 제가 지금 지금 탈당하지 않으면 네. 난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아. 네. 이걸 못 막으면 안 될 것 같아. 뭔지 모르는 하여튼 그런 그 전부터도 저는 그 사람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동의도 하고 찬성도 하고 막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서 네. 제가 이런 과정들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섭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도 제가 반대는 했죠. 반대는 했지만 무섭다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떤 게 계기였냐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검찰의 개혁 방향은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 독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수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길래 네. 그걸 하게 되면 대통령이 검찰을 지배하게 될 텐데 왜 거꾸로 가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그랬더니 막 논쟁을 하다가 내가 설득이 안 되니까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불쑥. 야, 우리가 집권할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민낯을 본 거죠. 민낯을. 네. 저는 사실 누가 그 책에도 제가 나는 왜 싸우는가. 네. 사람이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밋밋하게 싸우기 힘들거든요. 예. 감정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어요. 감정. 네. 그럼 그게 복수심이든 아니면 어떤 공포.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든 아니면 어떤 분노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막 끌어오르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난 아무렇지도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다가 제가 진짜 열받을 때가 어떨 때냐면 그들이 했던 위선적 행태에 대한 분노예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옛날에 내가 이렇게 민주화나 이런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할 때 네. 나한테 이 정권들이 자유를 제한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권들이 부패한 부분들이 있으니 잘못된 게 있으니까 싸우자. 예. 그러면 어느 정권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보다 훨씬 제가 볼 때 덜하지만 그때도 뭐 약점들은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막 비판하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그때. 네. 근데 그때 비판할 때 저는 진심으로 비판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근데 그때 걔네들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네.
우리는 사실은 정권 잡아가지고 한탕 해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거는 뭣도 모르고 앞에서 막 열내고 있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행태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분노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나를 갖고 놀았어. 이런 게 막 있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내가 니들을 용서하지 못하겠어. 자유를 얘기해놓고 민주주의를 얘기해놓고 사실은 정반대로 국민들을 짓밟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위선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저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네. 그리고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추락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국가가 가다가 이렇게 잘 올라갈 때도 있고 약간 주춤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퇴행하고 있고 분명히 퇴행하고 있거든요. 뭐 그 전에 다 잘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막아야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추락이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끝나요. 끝나.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무조건 저는 권력 잡고 봐야 된다. 권력을 잡으려면 힘을 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총선 때 우리 아직까지는 어쨌든 소선거구제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1등을 해야 돼요. 막 2등, 3등 다 소용이 없어요. 네. 제가 뭐 과거에도 그 바른미래당 선거도 해봤지만 네. 다 소용이 없어. 3등 하면 뭐예요? 내가 안철수한테도 예전에 그랬어요. 3등, 2등, 3등 멋진 2등 같은 거 소용이 없다.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네. 선거에서. 그 1등을 혼자서 못하면 손잡고 1등 해야 돼. 네. 좀 덜 미운 놈하고라도. 네. 그래서 이 반드시 저는 힘을 합해야 된다. 그리고 권력을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일본의 자민당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이란 나라가요,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받아요. 네. 그리고 중국의 위협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홍콩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국가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전부 손을 안 잡으면 이건 큰일 나요. 그래서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소수 세력으로 잡아서도 안 돼요. 소수 세력으로 잡으면 지도를 못해. 국가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수 세력으로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그 다수 세력 안에 이 어떤 코어 세력이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100%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같이 다 손 잡는데 문제는 좀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코어로 들어올 수 없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정치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략도 잘 짜야 돼요. 근데 자민당이 보면 그래도 일본이 안정적으로 저렇게 공산주의나 이런 위협에 넘어가지 않고 네. 저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당 안에 전부 다 끌어들여서 개파를 가지고 정리를 하잖아요, 일본이. 저는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우리가 유럽처럼 한때는 저도 다당제가 괜찮은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여러 당이 난립해봐야 좀 그냥 그 이상한 놈들이 그거 하게 돼 있어요. 편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을 잡아야 된다. 더 나가서 집권 안 하면 다 땡긴다. 정부 소용이 없어요. 명예 회복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아까 저는 어느 정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 회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수 세력이. 그리고 그것도 권력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 가치. 네. 이걸 가지고 여기 동의하고 이 국가 공동체 합의점 그 가치에 반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게 퇴출시켜야 돼요. 네. 근데 그걸 퇴출시키려면 이걸 구석으로 몰아붙여서 퇴출시켜야지. 이 사람들이 다수 세력이 되면 우리가 쫓겨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열세잖아요. 네. 우파가 지금 열세에 지금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정권에 대한 투쟁 방향성에 대해서 네. 안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네.
그냥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총선인 거 같은 얘기인데, 뭐 저는 그래서 아까 한국당 이런 한국당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한국당 네. 빼고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마찬가지요. 일단 뭐냐면요, 저는 뭐 이런저런 저도 뭐 싫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이 통합이 정말 중요하다. 네. 힘을 합해서 권력부터 잡고 봐야 돼. 그런데 그 통합을 주도해야 하는 세력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합을 안 한다고 자꾸 하다 보면 통합 주도하는 세력에 밀려요. 밀린다니까. 그럼 코어 세력이 엉뚱한 놈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코어 세력이 더 결연하고 더 선명하고 이런 쪽의 코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운명을 피할 수 없을 때는요, 먼저 맞닥뜨리고 치고 나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통합을 반드시 주도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이 통합에 대해서 혹자는 자꾸 무슨 뭐 유승민, 안철수 이러면서 이제 막 여의도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저는 그건 나중 얘기고 네. 더 중요한 건 국민을 통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그래서 통합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로 하여금 동의하게끔 하는 그 분위기부터 먼저 만들어서 국민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더 우선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의도의 통합을 해내간다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계파 싸움으로 또 갖고 가서도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과정에서 그 자체가 감동을 주게 되고 국민들이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가 유리하게 변해가면요, 언론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언론의 관심을 끌어서 프레임을 이슈를 내 중심으로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계속 가면 그쪽에 끌려다니는 거고, 지금 네. 다니는 머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중심의 아젠다를 만들어서 끌고 가야지 내가 유리한 입장에서 이거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래서 제가 통합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이 조국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위선적 행태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제 이게 먹히려면 우리도 좀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뭔가 경력들이 조금 이런 사람들은, 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좀 뒤로 물러나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너무 서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정치권을 잘 지켜볼 필요가 네. 있다. 쭉 듣다 보니까 이현주 의원님이 참 정의로워 보이십니다.